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명의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소설 삼국지로 알려진 화타입니다. 화타 개인의 일생보다는 유명한 장수들과 일하나 삼국지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이벤트와 아이템 청랑서로 친숙합니다. 그런데 화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외과 수술과 약 조제 기술은 얼마나 신빙성 있을까요? 화타의 약 마비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타는 현재의 안위성에 해당하는 예주, 패국, 초연 사람이었습니다. 화타는 본명이 아닌 선생이라는 뜻으로 존칭을 붙여 부르던 것이 후대에 이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명의 선생님이라고 모두가 부르던 것이 이름처럼 된 셈이죠. 정사에 따르면 화타의 생몰기간은 145년에서 208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가 앞으로 살펴볼 삼국지 연의와의 사실관계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영화 제목처럼 세상 사람들을 굵직하게 나눈다면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 즉 무협지 속 의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명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정파 측에 속하거나 모두를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선한 의사는 신의로 불리며 9개 성향 구분상 질서선의 인물입니다. 반대로 마교에 소속된 의사인 마의는 뛰어나고 충성스럽지만 악한 세력으로 질서악으로 구분되겠죠. 그 외에 등장하는 이상한 놈으로 자기 맘대로 살고 기괴한 연구를 즐겨하는 괴인은 혼돈 중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향을 힐러에 대입한다면 좋은 놈인 신의는 파티원을 살리는 것 자체가 기쁨인 참된 의료인, 나쁜 놈인 마의는 살리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는 특정 기관 소속인이며 이상한 놈인 괴인은 그냥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화타는 어디에 속할까요? 많은 이야기에서 좋은 놈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화타가 사용한 약재들을 고려했을 때 이상한 놈이라고 봅니다. 화타와 관련된 삼국지 속 유명한 두 가지 일화는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팔을 치료한 이야기와 두통으로 고통받던 조조의 머리를 치료하려다 오해로 인해 수감되어 생을 마감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삼국지를 여러 번 읽은 분도 있고 이야기만 들어본 분도 있을 듯합니다. 책 분량이 많아 문서로 들고 오기는 어려우니 TV에서 방영된 중국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유명한 짤방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1998년 방영된 수호전의 노래 가사 중 영웅은 공부 따윈 안 한다네라는 문구가 있고 우리가 살펴볼 2010년 방영된 삼국에는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라고 사마의가 말하는 장면이 편집되어 인터넷을 떠돕니다. 함께해서 더러웠다는 실제 드라마 내용은 아니고 자막으로 장난친 것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가 실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죠? 관우는 전쟁 중 팔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살이 아닌 독화살이었기에 뼈까지 독이 퍼져 거동이 불편해지고 관우의 부하들은 마침 인근에 있던 화타를 불러 치료하게 됩니다. 화타는 단번에 진료를 마치고 치료법을 설명하는데 절개해 칼로 뼈의 독을 긁어내 제거해야 한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서 단단히 묶어 고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남자 관우는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바둑을 두고 있을 테니 바로 치료하면 된다고 팔을 내밀고 화타는 잠시 당황했지만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후는 삼국지 연의의 내용대로 관우는 쾌차해 화타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관우의 오만을 조금 더 표현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수술을 마친 팔은 회복될 때까지 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화타 역시 당분간 팔을 사용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 이야기하지만 관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팔을 빙빙 돌리더니 정권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래놓고는 좋군. 이후 장면으로 화타는 배웅 나온 관우의 부하에게 치료는 완벽히 됐지만 관우의 오만이 상처보다 더 심각하다며 곧이어 다가올 관우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독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오두독이라고 설명하는데 오두란 무엇인가? 오두는 까마귀 머리를 닮은 꽃 모양이라 이름 붙은 식물인데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을 의미합니다. 당시 관우가 맞은 독화살에 발린 독은 그 중에서도 카르메켈리 투구꽃일 것이며 중국에 자생하던 투구꽃의 일종으로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던 독화살에 대한 학술 논문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 다루고 있어 고증이 완벽히 되어 있다 할 수 있죠. 투구꽃의 가장 유명한 독성 물질은 아코니틴입니다. 어느 독이 그렇든 아코니틴 역시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어 선택적으로 전달해 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코니틴은 세포의 이온 채널에 작용합니다. 소듐 이온 채널 그리고 칼슘 이온 채널에 작용해 강제 개방을 유지시켜 세포 내부로 계속해서 양전환을 가는 이온들이 유입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세포 막전 이외 불안정화가 발생하며 신경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심장 근육을 과활성화해 심장마비를 비롯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앞서 보거독에 대한 이야기에서 소개했듯 아코니틴은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과 정확히 반대로 작용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소듐 채널을 닫고 아코니틴은 열기 때문에 서로 반대작용을 해 적절한 양이 유입되면 오히려 사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투구꽃 살인 사건의 핵심 트릭이었죠. 아코니틴을 바른 독화살을 맞으면 정말 뼈를 긁어내야 할까? 먼저 역사적으로 관우가 화살을 맞은 전투는 번성전투로 219년에 발발했던 유비와 조조의 전쟁이었습니다. 조조군의 대장은 조인이었으며 함께한 장수로 서황, 우금, 방덕으로 라인업이 걸출합니다. 반면 유비군의 대장은 관우였고 관평과 요와 같은 쓸만한 장수들이 함께했지만 그 외 조루나 미방, 부사인이었고 사진만 봐도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비군 측이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전투를 통해 우금은 항복하고 방덕은 전사합니다. 관우가 맞은 것은 방덕이 쏜 화살이었죠. 정사에서는 이 정도의 이야기보다는 수공에 의해 조조군이 수몰되는 등의 이야기 위주로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19년에 번성전투 이전인 208년이 화타의 사망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기에 관우의 용맹함을 표현하려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아코니틴은 세포 이온 채널 관련 독소이기에 뼈를 긁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코니틴 배출은 꽤나 빠르게 이루어져 관우가 화타를 데려올 정도 시기면 이미 체외로 모두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조와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최고의 명작 미츠데로 요코야마의 60권짜리 만화 전략 삼국지를 먼저 참고해보죠. 조조의 두통은 고질적인 질병이었고 이는 두풍이라는 만성적인 두통 질환입니다. 우리의 화타는 대뜸 오진을 때려박습니다. 물론 정밀한 분석 기계나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없던 시기인 만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놀란 조조에게 화타는 치료법을 제안하는데 마페탕을 써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뇌를 갈라 종양을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외과 수술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으며 누가 들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료죠. 실패할 수도 있냐는 말에 천명이라 생각하고 단념하라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핵직구를 그대로 날립니다. 조조의 타당한 불만에 대해 관우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티베깅까지 시전합니다. 만화에 묘사된 정도라면 죽어도 할 말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사이코패스처럼 등장하진 않지만 마비탕을 마시고 머리를 열어 어혈을 제거하면 된다는 조금 더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조조는 팔과 머리가 같냐고 호통치고 병사들을 불러 끌어내도록 하는데 드라마에서 이 이후 화타는 등장하지 않기에 연희 이야기처럼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되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외과 수술이 아닌 만화에서는 마페탕, 드라마에서는 마비탕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마취제입니다. 마비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본 바 있습니다. 몸이 저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마비를 자연스레 연상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마비시키는 건가 고민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비는 우리가 아는 마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비탕은 마비산을 이용해 만든 탕약을 의미하는데 산마, 끓을 비, 흩을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산마는 대마를 뜻합니다. 대마를 끓여 만든 가루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마를 왜 사용했을까? 단순히 대마 끓인 물을 마시면 수술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걸까요? 마비탕의 주재료가 대마일 뿐 그 외에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먼저 대마는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도 많습니다. 의존성이 술이나 담배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며 양리적인 분자도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칸나비다이올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억제하기에 의료용 대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며 관절염이나 신경병성 통증과 같은 만성적인 통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 외 유명한 물질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유사 구조의 물질이 있으며
이를 간단히 델타9 THC라 부르기도 합니다. 델타와 숫자가 함께 쓰인 것은 생화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기분자 이중결합 위치 표현입니다. 9번 탄소로부터 시작하는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인데 OL로 끝나듯 알코올 의미하는 수산화 작용기가 위치한 탄소가 1번이 되어 다환구조 넘버링을 따랐을 때 9번 탄소로부터 이중결합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자는 체내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와 결합해 진통 효과를 나타내며 뇌와 중추신경계에 위치한 CB1 수용체는 통증 신호를 억제합니다. 대마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유효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로의 사용이나 의약품 생산에도 활용됩니다. 대마 정도면 화타가 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흰 독말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부두교에서 좀비를 만들 때 사람의 인식 단계를 낮추고 선망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물질로 소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만다라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불교의 만다라 모양이 만개한 흰 독말풀 꽃과 유사했기 때문이랍니다. 흰 독말풀의 유효 성분은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벨라돈나에 풍부했던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해 부교감 신경계를 억제합니다. 고용량에서는 환각, 혼란, 기억 상실 등을 유발하며 소량으로는 심박수 증가, 동공 확장, 구강 건조를 유발합니다. 스코폴라민은 의료용으로도 자주 사용되며 멀미약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트로핀과 유사하지만 중추신경계 작용이 강해 마취 및 진정 효과를 갖습니다. 둘 모두 의료용으로 유용한 분자들이지만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기억장애나 의식 상실을 비롯해 뇌 손상이 유발되는 독입니다. 초호 역시 마비산의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호, 오두, 부자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종에 대한 호칭인데 관우가 맞았던 화살의 독인 오두가 이번에는 약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봄에 채취되는 투구꽃의 뿌리는 모근이 형성되어 있어 오두, 그리고 9월경 채취되는 경우에는 모근에 자라나 붙어있는 작은 들이 있어 부자라 불립니다. 초호는 이들이 야생 투구꽃인 경우 보통 사용되며 재배된 경우 천호라 합니다. 수많은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아코니틴 외에도 메사코니틴과 하이파코니틴 등도 유용합니다. 이들은 아코니틴과 유사한 신경독 작용을 하며 중추 및 말초신경을 차단해 진통 효과와 마취 작용을 합니다. 비록 아코니틴보다 독성이 적다곤 하지만 관양에서는 부정맥과 심정지를 일으키는 독입니다. 천남성도 마비산의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남성은 왠지 식충식물처럼 생긴 듯한 꽃과 약간 무섭게 보이기도 하는 새빨간 열매를 갖습니다. 정확히는 또 꽃이라기보다는 겉잎으로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천남성도 독초로 유명하죠. 핵심 성분은 옥살산 칼슘으로 결정을 잃어 몸에서 결석 등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신경작용에 문제를 일으킨 독입니다. 국내에도 자생하는 식물이어서 제주도 비자림에 가면 천남성 먹지 말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 등에 함유되었다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사포닌은 마취 및 진통 기능이 가능합니다. 천남성 추출물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독입니다. 알려진 마지막 재료는 백지입니다. 백지는 구릿대라는 식물의 뿌리를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낯설지 않은 모습의 꽃입니다. 당근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갖죠. 구릿대나 당근은 먹을 수 있지만 이와 또 유사한 다른 식물들은 독초입니다. 예를 들어 개당귀라 불리는 지리강활은 명백한 독초이며 동미나리는 초식동물도 거르는 아주 위험한 독초고 독당근은 소크라테스의 처형에 사용되었던 독의 재료로 역시나 독초입니다. 공통적으로 꽃의 모양새가 유사하죠. 백지는 진정과 진통작용이 있어 치통 등에 대한 천연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경련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식약처에서 백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구분하였으며 실제 판매되는 말린 백지 역시 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화타에 대해 몇 가지 고민해보죠. 먼저 화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유학자로 어디서 의학을 배웠나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어느 순간 치료하다 명의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화타가 개발에 사용했다는 마비산의 성분은 대마를 핵심 재료로 흰 독말풀, 초호, 천남성, 백지로 구성되며 이를 탕약으로 끓이거나 마취 진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술에 타 먹였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구분한다면 마비산의 재료는 마약류 물질, 그리고 세 종류의 독과 현재도 허가되지 않은 식품 미허가 진통제와 의존성 및 독성 물질인 술입니다. 6종류의 독을 섞어 딱 죽지 않을 정도로 의식 상실과 기억 소거, 마취, 진통, 진정 효과를 만든 것은 대단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마비산이 개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깨어나지 못했을까요? 의료기술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자신만의 기술로 외과 수술을 하고 다니던 화타는 그야말로 혼돈 중립의 괴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화타는 시기상 관우를 치료한 적 없으며 이는 허구입니다. 화타의 마비산 혹은 마페탕은 온갖 독을 섞어 만들어진 물질이며 효과적으로 의식 상실, 기억 소거, 혼수 상태로 외과 수술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임상 실험이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